오늘 둘째 날 수업인데요. 제가 오늘 좀 늦었어요. 그래서 문자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역할이나 종류 이런 거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거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기억장치 종류에는 램, 그리고 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램에는 또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S램, D램, 또 롬에는 마스크롬, 그 다음에 P롬, 그 다음에 EP롬, 그 다음에 EEP롬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에는 뭐 많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조기억 장치 뭐 있어요? 하드디스크, SSD, 뭐 ODD, 그 다음에 USB 메모리. USB 메모리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는 또 플로피 같은 것도 있었죠. 플로피 디스크. 이제 디스크 플로피라는 게 있었죠. 플로피 디스크. 그 다음에 플로피는 팔랑팔랑 가볍다. 예전에 하드디스크란 말이 나왔고요. 하드디스크 딱딱하다. 얘는 팔랑팔랑 부드럽다.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플로피 디스크를 생산한 업체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3M이라고 있어요. 요즘은 거기 수세미도 나오더라고, 3M에서. 근데 이게 3M에서 플로피 디스크 생산할 때 디스켓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디스켓. 그래서 그냥 다 디스켓이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디스켓이라는 말은 이 TT 붙여가지고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C가 체코산 C가 최고로 쳐준다잖아요. C가에다 ETT 붙이면 시가레트, 조그만 담배. 케이스, 그걸 조그맣게 만든 게 카세트.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 영어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디스크에다가 ETT를 붙여서 디스켓이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한 거죠. 그래서 상품 이름인데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고유명사가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플로피, 지금은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장치도 있어요. 마그네틱 테이프 장치, 마그네틱 디스크 장치. 그 마그네틱 디스크가 대형 컴퓨터 하드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 컴퓨터에 쓰던 하드를 작게 만든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드 디스크예요. 대형 컴퓨터들은 하드 디스크 이런 걸 안 쓰고요. 마그네틱 디스크라는 걸 쓰거든요. 전축판만한 그거를 뺐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 한 개당 한 5천만 원, 1억씩 가요. 그런 거를 보관해 두는 거거든요. 그거를 꽂아가지고. 또 마그네틱 테이프 아시죠? 옛날 영사기 필름처럼 생긴 거. 지금은 거의 안 쓰잖아요. 지금은 안 쓰죠. 저도 그거 몇 개씩 갖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작업해 놓은 거. 근데 테이프만 있으면 뭐 할 거야? 리더기가 없는데, 집에.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그러더라고. 영사기 필름 버리냐고. 그렇다고. 근데 영사기 필름을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처럼. 그게 그냥 영사기 필름처럼 말려있는 거예요. 플로피보다 느려요. 어마어마한 양은 저장하는데 느려 터져서 누가 쓰나? 거북이보다 더 느린데. 그런 걸 갖고 예전에 사용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하드디스크 들어보셨잖아요. SSD 이거는 이제 CD, DVD,
그 다음에 블루레이 디스크. 그 세 가지를 ODD라 그래요. 이게 CD, 그 다음에 DVD, 블루레이 디스크.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 합쳐서 그냥 둥그렇다. 옵티컬 디스크라고 해서 ODD라고 부르는 겁니다. CD에서 왜 DVD로 넘어가고 DVD에서 블루레이 디스크로 넘어가는지는 아셔야 돼요. CD는 용량이 작아요. 700메가. 그 당시만 해도 용량이 컸었죠. 플로피 디스크 한 장이 1.44MHz 최대. 보통 360KB, 0.36MHz니까 MP3 노래 한 장을 저장하려면 디스켓이 박스로 있어야 돼. 압축을 나눠가지고. 그런데 CD는 700메가, 650메가에서 700메가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저장했죠. 근데 영어를 못 담는 거야, 저기다가. 그때도 영화 있었어요. 비디오 CD라 그래서 80분짜리 영화를 거기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화면이 우리 스마트폰 화면밖에 안 나와. 텔레비전 큰 화면으로 봐도 화면이 작게 나와. 얘를 확대하면 뿌옇고. 그러려면 CD를 한 5, 6장으로 나눠서, 그러면 CD 갈아 끼느라고 바쁘죠. 그래서 용량이 큰 CD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DVD예요. DVD는 또 화질이 좋은 반면에, 그나마 이제 텔레비전에서는 잘 봤었는데 컴퓨터로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해상도가 높아졌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야. 용량이 작아. 그래서 25GB짜리. 요거는 4.7GB예요. 4.7GB. 4.7GB면 그래도 쓸만하죠. 동그란 판 하나에. 근데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는 25GB에서 100GB. 여기다 이제 영화를 담아서 파는 거죠. DVD로 영화를 보다가 블루레이 디스크로 영화를 보면은 DVD 다 갖다 버립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지금 블루레이 디스크도 꼬뻑꼬뻑 그래요. 왜냐면 UHD가 나왔잖아요. 울트라 HD. 얘는 풀 HD입니다. 풀 HD. 그러니까 가정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디지털 TV들이 풀 HD예요. 1920 해상도. 그런데 방송 콘텐츠는 HD로 온단 말이에요. HD. 절반만한 거로 와요. 그러니까 화질이 그래도 나쁘진 않잖아요. 좋잖아요. 우리가 뭐 1박 2일이나 뭐 이런 드라마나 뉴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불편함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블루레이 디스크로 보면은 더 선명하죠. 근데 그거에 가로 세로 4배. 2배씩이니까 4배가 되죠. 그게 UHD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화질이죠. UHD TV 갖고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나 이런 거를 16개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화질이 좋아서. 16개를 놓고 그 중에 고르는 거야, 하나. 아, 요거 봐야지. 그럼 그거로 보다가 또 여러 개 채널을 보면서 이렇게. 옛날에 광고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채널이 쭉 종류별로 있으니까 골라서 하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USB 메모리는 아시잖아요. 근데 USB 메모리에 들어가는 그 소자가 뭐냐면 플래시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 디카 메모리. 카메라에 들어가면 디카 메모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마이크로 SD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 플래시 메모리를 USB 연결형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USB 스틱이죠. USB 스틱. 거기다 메모리를 연결해서 USB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죠. USB 메모리 스틱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건 보조기억 장치고, 주기억 장치가 이제 이건데, 주기억 장치 램은 지워졌다 꺼졌다 하는 거고, 지워졌다 써졌다 하는 거고,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하는 거예요. CD롬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담은 CD를 샀어요. 가수 노래를. 그러면 그 노래는 듣기만 하잖아요. 못 고치잖아요. 그게 롬이라. 컴퓨터 안에는 회로가 있어요. 회로가. 거기에 어떤 정보를 담아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못 고치죠. 그렇죠. 그건 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기억 장치들은 램이라고 하는데, 그 램은 필요하면 지워지고 필요하면 기록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이 꺼지면은 램은 내용이 지워지고 롬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얘를
비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얘는 휘발성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휘발성 메모리라는 의미는 내용이 지워진다는 거죠. 휘발성. 예. 근데 램도 두 가지예요. SRAM, DRAM.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SRAM은 되게 비싸요. 엄청 빠르고요. 되게 비싸고요. 전기도 많이 먹고요. 다 단점이에요. 다 단점이에요. 부피도 크고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고 비싸고. 그런데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빠르다. 뭐보다? D램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D램은 장점이 뭐냐면 작다. 부피가 작다. 그 다음에 뭐 전기요금도 적게 나가고 뭐 가격도 적은데 단점은 SRAM에 비해서 느리다. 많이 느리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나 우리 가정에 있는 컴퓨터들이 D램으로 돼 있어요. SRAM으로 만들면 컴퓨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져요. 그리고 소형 김치냉장고 말할 겁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커져요. 램이 크다 보니까는. 그래서 SRAM은요 비싸기 때문에 어디에 쓰느냐, 캐시 메모리로만 써요. 캐시 메모리. CPU 내에 있어요. CPU 내에 캐시 메모리가. 예. 요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세요. 나머지는 뭐 지금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역할이 중요하죠. 역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의 역할은 뭐냐? 이 키보드가 되게 불편해요. 이게 폭이 좁아가지고 높이가 낮잖아요. 일반 키는 똑같이 생겼는데 되게 오밀조밀 붙어가지고 불편합니다. 특히 서서 입력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예. 주기억 장치 역할은 CPU로부터 지시받은 모든 명령을 실행하는 공간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공간이에요. 현재 입력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 공간이에요.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전원을 켜면 윈도우가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윈도우는 어디에 있어요? C 드라이브에 있죠. C 드라이브. 보조기억 장치에 있어요. 왜? 보조기억 장치에는 장점이 뭡니까?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C 드라이브라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윈도우가 작동이 되려면 조기억 장치에 와야 되거든요. 조기억 장치에 다 온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메모장 실행했잖아요. 인터넷 실행했잖아요. 그럼 그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설치해 놨으니까. 그러면 실행하는 순간 그 지시로부터 받은, CPU로부터 지시받은 명령이니까 그 메모장이나 포토샵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인터넷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실행되고 있는 공간이 주기억 장치예요. 그리고 제가 메모장에서 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아직 저장 안 했잖아요. 저장하면 보조기억 장치로 보관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전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저장은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입력하고 있는 자료, 이 자료가 있는 공간이 바로 주기억 장치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정전이 되면 윈도우는 다시 불러오면 되고 메모장은 다시 불러오면 되는데, 제가 입력하고 있는 이 자료는 다시 입력하기 귀찮잖아요.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꽝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순간순간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장을 자기가 스스로 해주면 좋은데 메모장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스스로 저장을 합니다. 뭐 5초마다 저장한다든지 뭐 10초마다 저장한다든지 안에 명령을 걸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참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정전이 됐어요. 몇 시간째 입력하고 있었던데. 그럼 다시 이제 정전이 복구돼서 전원을 켜서 엑셀을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작업하던 게 열려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꺼졌었으니까 그 상황을 다시 기억했다가 아까 이거 하다가 멈춘 것 같은데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 저장 하면 그때 이제 저장이 되는데 100% 들어오진 않을 수 있어요. 5초마다 저장한다 그러면 그 5초 전 거는 기억이 되지만 그 사이에 거는 저장이 안 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복원이 가능하죠. 예. 슈퍼컴퓨터는 안 그래요. 슈퍼컴퓨터 이런 대형 컴퓨터들은요, 정전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다 저장합니다. 여러분 정전이 뭐예요? 정전? 220V가 0V로 바뀌는 게 정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감지할까요? 못할까요? 감지해요. 예전에 우리 스위치 있죠?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스위치 있잖아요. 이런 스위치를 껐다 켜잖아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껐다 키잖아요. 빠르게. 그럼 컴퓨터 그대로 있어요. 안 꺼져요. 근데 딱 끄는 순간 컴퓨터가 1초에 몇십억 개를 계산하는데 정전이 되는 순간 야 전기가 전압이 220V에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럼 하던 거 멈춰 저장시켜 라고 쫙 저장해버려요. 스스로. 그리고 탁 있죠. 이제 이 정전이 팩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전원을 켜면은 이제 아까 하던 작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시 원래대로 다시 쫙 올라와요. 근데 번거롭죠. 전산실에 있는 이런 대형 컴퓨터들은요, 정전이 안 되게끔 발전기가 붙어 있잖아요. 또 UPS라 그래요.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 그래서 UPS라는 장치가 붙어 있어요. 형광등은 꺼질지 몰라도 컴퓨터는 안 꺼져요. 그래서 그게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10시간짜리 이렇게 배터리로 돌아가는 건데, 예. 우리 큰 건물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예전에 보니까는 그거 있던데, 벽에다 이렇게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조명이 켜지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배터리로 충전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거 뭐야, 프레시 같은 거 꽂혀 있죠? 지하철역에 가면 정전되거나 그러면 뽑아서 쓰라고.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건데,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들은 가격이 몇백억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이 다 해놓죠. 그걸 안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UPS를 사고 이런 거, UPS도 보통 뭐 비싼 거는 1000만원씩 하는데 컴퓨터 50만원짜리 사서 1000만원짜리 UPS 붙여놓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보조기억 장치, 그러면 저장 명령은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우리가 저장 그러잖아요. 저장. 여기 파일에 가서 저장 그러면 이 저장은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게 보조기억 장치로 가는 거죠. 그럼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죠. 주기억 장치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장이니까 보관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은행에다 입금했어요. 그러면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갔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입력을 받았지만은 저 입장에서는 출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자 이거 됐으냐.
그러니까 조기억 장치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출력이라고 하죠. 출력. 그럼 불러오기 열기는 뭐예요? 입력이죠.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조기억 장치로 가져왔잖아요. 나한테 왔잖아요. 입력 받은 거지 내가. 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누가 주인공이냐 하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구나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시험에 내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런 거는 참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말이 어려워요. 우리 교재를 좀 볼게요. (45쪽)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이 많이 들어가야 성능이 좋아지든 말든 하겠지. 30만원짜리 컴퓨터 사서 성능 좋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못하죠. 300만원짜리 사면 자체가 성능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과서에다가 돈 타령하면 안 되잖아요. 뭐 비싼 거 사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 그래서 관리 측면을 얘기해요. 관리 측면을. 성능 좋은 PC가 꼭 비싼 PC를 말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기 아니라고 써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수입 차량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3억짜리 차하고 중고자동차 100만원짜리하고 차이가 나죠. 당연히 몇 억짜리 수입차 이런 거 좋잖아요. 국내산 차량 중에서도 비싼 건 비싸지 않습니까? 몇 천만원씩 하잖아요. 억 단위로 가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차가 좋죠. 뭐가 좋아요? 연비는 나쁘더라고. 기름을 많이 먹잖아. 대신에 안정성은 좀 있다 그러더라고. 사고 안 내면 되는데 누가 나를 받을까봐. 근데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옆에 누가 안 온대요. 건들면 이제 물어낼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오래된 차 같은 거 있으면 확 받아버려도 새로 사줘도 되잖아.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그런 거죠. 예. PC가 장착하고 있는 각 부품들이 어우러져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사용자의 책임인데, 쉽게 말하면 메인보드,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이런 것들을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 이거죠. 근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이제 질문을 가끔 해요. 제가 노트북을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를 사야 되나요? 그 수첩을 꺼내서 적으시려고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메인보드는 어디 거를 해야 되고요. CPU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이마트 가서 카탈로그를 가져오세요. 그래요. 노트북 카탈로그를 가져오시면 가격 대비 성능을 보고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하이마트에 사셔도 되고 11번가에 사셔도 되고 지마켓에서 그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고 나면은 나름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이런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직접 여러분들이 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조립을 할 때 참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PC 부품은 사용자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유지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관리를 잘하느냐 하는 건 보조기억 장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기억 장치를 관리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 큰 걸 사면, 예를 들어서 500기가짜리 이런 거 말고 4테라짜리, 4000기가바이트짜리 사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크니까 뭐 거기다 영화도 담아놓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싸잖아.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내 상황을 맞춰서 조립을 하고 관리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절약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PC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냐고 여기 써 있어요. 아무래도 메인보드,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그래픽카드. 자, 처음에 메인보드. 메인보드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필요하시면 그래픽카드를 하는 거고, 그래픽카드가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요즘 그래픽카드가 외장 그래픽 말고 내장으로도 잘 나와 있어요. 메인보드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도 다 포토샵해요. 대신에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하려면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써야 되고요. 특히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픽카드가 꼭 있어야 되고.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케이스를 멋있는 걸 쓸 거냐. 케이스. 그 다음에 나는 문서를 작성을 하는 일을 해. 게임을 해. 게임은 마우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마우스 키보드도 많이 써야 되고 마우스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게이밍 마우스라고 팔아요. 게이밍 마우스. 일반 이런 마우스 갖고 게임하면 백전백패예요. 네, 게이밍 마우스는 성능이 좋아요. 막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요. 약간 좀 묵직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여성분들은 좀 힘들어해요. 손목이나 이게 무거우니까 가볍지가 않아서. 키보드도 기계식 키보드를 쓰면 훨씬 좋고요. 저도 집에서 기계식 키보드를 쓰는데 문서 작성할 때 진짜 좋습니다. 타치감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빨리 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 보통 컴퓨터를 조립을 하거나 사면은 키보드 마우스를 주잖아요. 그거 갖고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키보드 마우스는 그런 게 많아요. 한쪽에다 다 박스채 보관해둬요. 안 써요. 각자 자기 특성에 맞춰서 게임할 때 쓰는 키보드 따로 있고 문서 작성할 때 쓰는 키보드 따로 있고 마우스도 그렇게 2세트 정도는 애들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쓰고요. 이 키보드는 우리가 일반 가정에 컴퓨터를 사면 지금 지급받는 키보드 있잖아요. 예. 이거는 로지텍이네요. 우리 거 보세요. 로지텍이죠? 오른쪽 위에 로지텍이라는 로고 찍혀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키보드가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 있죠?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얘가 살짝만 눌러도 높이가 있으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노트북은 어떻게 되냐면 납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이 많이 내려가야 돼요. 습관적으로 제가 쾅쾅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일반적인 키보드에서 하던 습관대로 수십 년을 썼는데 노트북을 쓰려면 길게 내려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것도 습관이니까. 기자들 보면 노트북으로 다 기사 입력하잖아요. 그분들은 노트북 키보드 갖고 훈련을 해요. 일반 키보드 갖고는 불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도 노트북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강의하러 나가면 글자를 많이 입력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그 노트북 자체만 갖고 하지만 노트북 자체를 가지고 제가 집에서 업무를 할 때는 일반 키보드를 꽂아서 업무를 해요. 그래야 일이 돼요. 노트북 키보드가 불편하니까는. 네, 납작한 거 있죠. 그렇죠? 키보드 잠깐 볼게요. 그러면요. 말 나온 김에. 예. 자, 볼게요.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나와에 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다나와를 보는 거예요. 여기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쇼핑몰들이 다 연결이 되니까 이왕이면 저렴한 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나와에 가서 컴퓨터 노트북에 키보드
아까 말씀하셨던 키보드 중에 그 블루투스 키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세트로 사지 마시고요. 무선 키보드 마우스는 아까처럼 제가 수신 동기를 쓸 때는 세트를 사야 하나만 꽂으면 되는데, 블루투스는 마우스 따로 사고 키보드 따로 사서 다 페어링 하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트로 사는 건데, 아, 이 키보드는 좋은데 마우스가 안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맞는 거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일반 키보드 이거 마우스 이거 불편해서 못 써요. 손이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손가락은 짧은데 손이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우스도 넓은 걸 써요. 큰 걸 써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 손이 딱 잡히는 거. 오늘은 선생님 한번 써보세요. 예. 이게 트론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요거 DPI 세팅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색깔이 3가지 있었죠? 얘는 색깔이 몇 가지예요? 5가지네. 그렇죠? 빨간서부터 이렇게 노란까지. 이거 5가지로 바뀔 때마다 마우스의 센서 움직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5단계네. 제 건 3단계고. 제 건 싼 거고. 2000만 번 클릭해가지고 그 스위치가 고장이 안 난다는 거죠. 이거는 패브릭, 아까 고무줄이 아니라 고무로 되는 게 아니라, 예. 키보드도 패브릭으로 된 게 좋죠. 그렇죠. 예. 되게 있어 보입니다. 사용해 보시면, 예. 1년간 무상 AS를 해요. 마우스 키보드는 AS가 없습니다. 소모품이에요.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1년간 무상 AS를 해준다는 거는 1년 동안 고장은 안 난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선 키보드 마우스는 AS 해줍니다. 무선 장치는요. 예. 이런 모델도 있고 뭐 많아요. 이건 뭐죠? 이건 좀 더 비싼가요? 금도금 했대요. 금도금. 요거 여기가 삐까번쩍 하다는 얘기죠. 예. 저기 영등포 가면 도금하는 데 가서 시계 있잖아요. 시계줄 한 번 담그면 1,000원. 3번 담그면 완전 금딱지가 되죠. 그럼 백화점 앞에 청량리역에 가면 50만 원짜리를 뭐 10만 원에 판다 그러죠. 원가는 10,000원이죠. 금도금 그렇게 해요. 그 금도금은 막 뺏겨도 안 뺏겨질 정도로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 3,000원이에요. 조금 하는데. 금도금하고 아닌 거하고 다르죠. 금을 왜 금도금을 할까요? 전기가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금이에요. 금운동으로 움직이게, 금운동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회로들은 다 금을 입혔잖아요. 순금을 입힌 거잖아요. CPU도 금을 입힌 거고, 메모리도 금을 입혔고, 메인보드 다 금을 입혔거든요. 그래 전류가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우스도 금을 입혔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움직이게 하겠다 이거죠.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마우스는요, 뭐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많아요.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좀 좋은 거 쓰시면 좋아요. 이왕이면. 자, 그 다음 다시. 키보드요? 아, 자, 키보드 설명하다가 또 키보드 잠깐 볼게요. 아까 컴퓨터 노트북에 가면은 주요 부품의 키보드. 이건 기계식 키보드죠? 89,000원이에요.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 29,000원이죠. 그렇죠? 저도 스카이 디지털 이 회사 거를 쓰는데요. 모델은 N키, 저는 N키인데 요거랑은 다르네요. 제가 쓰는 건 이거랑은 다른데 불이 들어오네요. 전 불 안 들어와요. 불 들어오면 싫어서 무한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키를 동시에 누르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누르면 동시에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
그러니까 왼쪽, 위쪽 누르면 대각선 위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왼쪽, 위쪽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막 이렇게 눌러야만 가는데 그냥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쭉 가는 거죠. 같이 누르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지그재그 누를 때마다 한 사람은 누르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 터치 해야 되니까 무한 입력되는 게 좋은 거죠. 무한 입력. 당연히 무한 입력을 써야 돼요. 워드 작업할 땐 무한 입력할 필요는 없는데 게임할 때는 무한 입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기계식 키보드를 쓴다는 얘기예요.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거는 조절할 수는 있어요. 불이 꺼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한자가 있나요? 한자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자 없죠? 그럼 사지 마세요. 이거 게임할 때 쓰는 거. Alt키 누르면 한글로 바뀌고요. 한영이 바뀌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면 한자가 돼요. 그런데 이거 불편하죠. 이런 키보드는 그냥 게임용으로 쓰는 거 워드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워드 작업도 가능한 일반적으로 생긴 똑같이 생긴 키보드를 사야 돼요. 그럼 워드용하고 게임용하고 키보드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쓰는 키보드는 겸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용 키보드는요 로고키가 없어요. 윈도우 로고키. 게임을 하다가 윈도우 로고키를 누르면 게임이 확 바뀌어버려요. 윈도우 화면이 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걸 못 누르게끔 로고키 누르는 게 없어요. 시작 버튼 누르는 게 키에. 이렇게 누르면 시작이 뜨잖아요. 이렇게. 게임하다가 이걸 딱 누르는 순간 게임이 확 빠져나와요. 그럼 그 순간 총 맞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키보드는 오른쪽 위에 뭐 이 키보드 볼까요? 그러니까 요거네요. 요런 거. 여기 오른쪽 위에 게임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면 그 로고 키가 멈춰요. 제가 쓰는 키는요.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써요. 잠깐만요. 아까 N키라고 돼 있었죠? 제게 N키라는 모델로 들어간 건데 N키 모델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거는 NK2네요. 이건 기계식인가요? 기계식은 아니네요. 멤브레인식이네요. 무한 입력이 되네요. 윈도우 잠금 이거 있네요. 이거. 네. 이게 약 3만원 정도 하잖아요. 배송비 붙으면 3만원 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 키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요거. 제 것도 이거랑 비슷한 건데요. 요거를 누르는 순간 윈도우 로고가 멈춰요. 이거 눌러놓고 게임하면 돼요. 그러면 뭐 게임 망칠 일은 없고요. 평상시에는 얘를 끄면 되고 그 워드 작업 다 되는 거니까는 무한 입력이 되니까 평상시 작업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얘는 밑에 거는 뺄 수 있어요. 손목 받침대예요. 떼는 거예요. 빼고 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한자, 한글 한자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이 키보드 사시면 되겠네. 요거 누르면 이제 게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예, 동시에 누르도 되고요. 무한 입력. 예. 근데 이제 기계식 키가 아니라 멤브레인식 키인데 이렇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위로 키가 돌출되어 있잖아요. 워드 작업할 때 좋아요. 타치감도 굉장히 좋고요. 멤브레인식은 이렇게 돌출되는 걸 멤브레인식이라 그래요. 예. 게임 일반 듀얼 세계 최초. 예, 그게 게임용 키보드냐 일반용 키보드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는 이제 겸용으로 쓰는 거고 기계식 키보드하고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얘가 이제 동시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줄이 각각 연결이 돼서 눌러주는 건데 기계식 키보드는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요. 코드가. 근데 이제 N키는 요렇게 따로따로 요 블럭 단위로 연결을 한다 이거죠. 일반 키보다는 성능이 좋고요. 기계식 키보다는 약간 떨어지더라도 전문적으로 게임을 하는 매니아가 아니라면 이거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모델 계통을 쓰니까는요. 예. 이거 사세요. 예.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예. 11번 가서 28,700원.
배송비 2,500원 붙으면은 3만원 넘겠네요. 그렇죠? 공동 구매하면은 뭐 10개 사가지고 배송비 하나만 물르면 되겠죠. 또 금액만원 배송비 안 받고 개별적으로 해서 대고로 받으면 되지. 자, 스카이 디지털 N 키보드, N 키보드, N키2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이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 회사 모델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아까 마우스 같은 경우도요, 뭐 게이밍 마우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게이밍 마우스가 아니더라도 뭐 18,000원 이런 거 있네요. 그렇죠? 이건 무선인 것 같고, 유선은 패브릭으로 된 게 좋아요. 금도금 돼 있다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시거나 엑셀 파워포인트 작업하실 때 마우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터치감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제가 수업할 때 제 마우스를 갖고 오는 이유가 좋으니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휴대용 갖고 다니는 거고, 집에서 쓰는 건 따로 있고요. 집에서 쓰는 거는 10년 넘었어요. 부품이 고장나가지고 제가 부품을 교체하기도 하고, 터치하다 보니까 핀이 달아요. 안에 달아갖고 미세하게 짧아가지고요,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품을 다 분해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붙였어요. 조금 플라스틱 쪼가리를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쓰고 있어요. 상표는 뭐 다 너덜너덜해졌고, 바닥은 다 달아있고. 남들이 보면 고장난 줄 알겠지.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잘 쓰고 있어요. 얼마 주고 사는지 몰라도 저렴하게 산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해요. 그것도 이 회사 거예요. 우리 거, 로지텍 거. 로지텍이 좋아요. 로지텍은 비쌉니다. 로지텍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다. 8만원, 뭐 이러죠? 로지텍이 전문 회사예요.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웹캠, 이런 거 전문 회사예요. 여기는 그것만 만들어요. 뭐 메인보드, 케이스 이런 거 안 만들고요.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브랜드죠. 외장하드는 뭐, 하드 디스크를 잘 만드는 회사가 외장하드도 잘 만들겠죠, 당연히. 하드는 시게이트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조기억 장치에 아까 SSD 말씀드리고 하드 디스크 말씀드렸는데,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용을 사든 데스크탑용을 사든 PC용을 쓰든 간에 회사가 유명해요. 웨스턴 디지털이냐 시게이트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CF 카드를 인간식에서 이름을 있는데, 예, 휴대용 하드에다가 기본이 있는데, 예. 그게 가격이 되게 비싸. 카드 리더기 붙어있는 외장하드요? 그거는 많이 안 쓰니까 비싸죠, 당연히.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분은 사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다 보면 메모리 카드에 사진이 많이 찍혀서 메모리 칩을 여러 개 못 갖고 다니니까 하나 꽂아서 찍다가 그거를 외장 하드에다가 꽂으면 복사가 되는 그런 휴대용 외장 하드가 있어요. 리더기가 붙어 있는 거. 그거는 특별한 용도로 생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요.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화된 거는 싸요. 대중화된 건 싼데. 예. 그렇죠. 그 때문에 그걸 쓰는 건데, 그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메모리 카드를, CF 카드나 SD 카드를 여유있게 갖고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어쩔 때는. 그리고 뭐 여행을 가거나 몇 날 며칠 있을 거라면, 소형 노트북을 가져가면은, 이제 촬영이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면 숙소에서 노트북에다 연결해서 사진을 보관해 두고, 그럼 굳이 외장하드는 안 갖고 다녀도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건데, 외지에서 노트북 꺼내가지고 메모리 카드 꽂아가지고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외장하드인데, 외장하드가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디카 메모리 꽂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꽂아놓고 나서 버튼을 누르면 그 디카 메모리에 있는 게 외장 하드로 자동으로 복사가 돼요. 그런 용도로 만드는 외장 하드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용자 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비싼 거예요. 그게 대중화돼 있으면 당연히 싸죠. 그렇죠. 예. 근데 하드디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 두 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젠 생산을 안 해요. 삼성전자는 하드디스크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서비스 센터에서도 안 받아요. 삼성 건데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서비스 안 해요. 컴퓨터 본체에 붙어 있는 거는 본체를 가져가면 서비스를 해주는데, 예전에 삼성 거를 샀단 말이에요. 제가 삼성 하드를. 그거를 들고 삼성전자 서비스에 가져가면 서비스를 안 해줘요. 억만금을 줘도. 이제는 철수했어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 하드를 서비스 해주는 업체가 용산에 가면 있어요. 그 업체에서 해야 돼요. 거기 업체는 온갖 하드는 다 서비스를 받아줘요. 우리나라에도 MG택이라는 회사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MB텍이 그 외장 하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안 써봤으니까 몇 번 예전에만 써봤지 잘 안 쓰니까는 불편해요.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런 게 그런 용도. 3메가바이트짜리가 11만 원, 12만 원. 그거는 비싸니까 안 쓰죠. 그래서 여행 가거나 그러면 이제 노트북 하나 가지고 애들 있으니까 애들 없을 땐 제 거 가져가서 숙소에 가면 사진 찍은 거 쭉 보고, 어떨 때는 또 꺼내지도 않아요. 귀찮으니까. 메모리 카드를 여러 개 가져가서 막 찍으면 되니까. 집에 와서 보면 되니까. 예. 상황에 따라서 뭐 하셔야 돼요. 하드는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두 개 회사니까는 이 두 개 회사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USB 방식은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직렬 포트의 직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 방식, 3.0 방식, 3.1 방식이 있어요. 2.0은 속도가 480 Mbps, 480 Mbps. 그 다음에 3.0은 3.0은 속도가 5000 Mbps. 다른 말로는 5GBps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1 같은 경우에는 10,000 Mbps, 다른 말로는 10GBp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BPS 였잖아. 예, BPS가 뭔지 또 알아야죠. 그렇죠. 용어가 참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BPS는 뭐냐면 소문자로 썼어요. 소문자. 비트 per 세컨드. 초당 전송률. 초당 전송 수가 되는 거죠. 1초에 몇 개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느냐. 비트라는 말은요, 0이냐 1이냐라는 걸 비트라 그래요.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됩니다. 1바이트. 얘가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비트는 0이냐 1이냐 하는 신호고요. 그 신호가 8개가 모이면 알파벳이나 숫자가 돼요. 그럼 한글 숫자. 한글은 16비트, 2바이트가 들어가요. 우리말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비트씩 먹습니다. 5비트씩. 그래서 15비트가 들어가서 예비 비트 붙여서 16비트가 돌아가야 우리말이 나타나요. 영문이나 숫자는 8비트만 있으면 돼요. 8비트. 그래서 그러니까는
사진이 보통 사진을 착각 찍으면 오메가 용량이라고 가정하면 오메가다 그러면은 그거를 8로 곱해주면 비트가 되죠. 오메가 바이트잖아요. 바이트라고 하잖아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비트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내 컴퓨터에서는 바이트로 표현되니까 오메가 바이트 같으면 거기다 8을 곱해주면 5, 8에 40메가 비트죠. 40메가 비트. 그러면 480메가 bps를 사용하는 2.0 같으면 5, 8에 40, 480 0.1초 만에 전송이 되겠네요. 그렇죠. 480이니까 400이라고 가정하면 오메가 같으면 5, 8에 40이니까 40메가 비트니까 얘는 480 비트 메가 bps고요. 그러니까는 2.0 방식으로 복사를 하면 0.1초 만에 복사가 되는 거지, 사진 한 장이. 그런데 USB 3.0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0.01초 만에 되겠지. 3.1은 그보다 더 빠르게 되겠죠. 요즘 컬러가 2.0 빨강으로 좋고. 그렇죠. USB 메모리는요, USB 메모리 단자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 단자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색. 여기 하늘색 단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3.0. 나머지 빨간색, 뭐 검은색 이런 거는 2.0. 여러분 USB 메모리 사시면은 3.0을 사셔야지 이제는. 예. USB 3.0.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PC, 이쪽에는 스마트폰. 조명으로 쓰는 거. 요게 32GB.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5년간은 무상으로 교환해줘. 언제든지. 우리 저번 수업할 때도 필요하신 분들 공동구매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필요하시면 제가 가져와서 할 거예요. 예. 다른 센터에서도 저게 필요하시다 그래서 한 50개 해서 공동으로 다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장 하드를 사면, 외장 하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드 디스크는요, 또 달라요. 3.1에 대해서 아마 말씀해 주시면. 예? 3.1은 3.1은 모양새가 달라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주변이. 그건 3.1. 요즘 스마트폰 보시면 여러분들 뭐 갤럭시 노트 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USB 그 단자가 동그랗게 돼 있죠, 좌우가요. USB 뭐 타입 이거 보면 되죠. 뭐 타입 이런 거 보면 여기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타입이 있어요. ABC 타입 다 있어요. ABC 타입이 있고 C 타입이 있는데 요게 PC 정비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을 건데. 그러면 C가 최신 버전이에요? 예? C가 최신 버전이에요? 그렇죠. 어디 있지? 눈이 거지 같아서 안 보이네. 제가 올려놓고도 안 보이네. 여기 있어요. 안번 실물이 있어요. 몇 번이죠? 분명히 저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아까 요거 키보드 이거 NT2? NT 이거?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이거 있죠? 네, 이거고. 이거 제가 좋아서 이거를 홍보한 거예요. 자, C타입 한번 볼까요? C타입은 뭔가요? 물어보면 뭐 C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을 테니까. 자, 요렇게. 요거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8핀. 이게 USB고요. 삼지창처럼 생긴 거 이렇게. 요거 하얀색 이거 2.0.
A타입은 이거예요. 우리가 쓰는 게 A타입이에요. 이거요. 네. B타입은 뭔지 아세요? 프린터기나 프린터기 자체에 붙어있는 단자 있죠. 프린터기로 꽂아야 될 때 프린터에도 USB 케이블 꽂잖아요. 이게 C타입인가요? 그렇죠. 네. 이거 이제 하나. 그리고 모습이 좋아요. 예, 요게 C타입이에요. 요거. 얘는 앞뒤가 구별이 없어요. 위아래가. 근데 얘를 일반적으로 못 꽂으니까 일반적인 요거 미니 A라고 하죠. 미니 A. 예, 얘를 여기서 꽂아요. 이렇게 꽂으면 얘가 젠더니까는 그럼 얘를 꽂아가지고 이게 A타입이고요. B타입은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안 보이시죠? 이렇게 네모 나타내겠죠. 요게 이제 B타입. 보통 프린터기나 스캐너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뭉치를 저렇게 큰 뭉치를 스마트폰에다 꽂을 수 없잖아요. 너무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납작하게 만든 거죠. 요거 B타입. 그 다음에 요게 USB 3.0 스마트폰에 꽂는 3.0 USB 3.0이 갤럭시 S5 S5가 우리 USB 충전 단자가 이렇게 요거만 있는데 옆에 조그만 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외장 하드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3.0 외장 하드도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넓은 핀이 없으면 좁은 것만 꽂으면 2.0으로 가요. 얘를 다 꽂으면 3.0 왼쪽만 꽂으면 2.0 C타입은 그냥 봐선 잘 모르겠네요. 예, 위아래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언제쯤 보게 될까요?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언제 블로그 내용인데 이래? 20년 후쯤이다 본다고? 그렇죠. 2015년 지났죠? 이건 옛날 얘기니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0, 이건 3.1.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 누가 2.0 써? 3.0 쓰면 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드디스크에서 SATA 1, SATA 2, SATA 3가 있는데 SATA 1이라고 하자고 SATA라 그랬죠. 처음에 SATA. 그 다음에 SATA 2, SATA 3라는 게 나왔어요. 그전에는 이제 파타라 그래서 패러럴 ATA라고 하는 거죠. 패러럴 ATA.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방식을 ATA 방식이라 그래요. 이게 병렬이고요. 병렬. 그러다가 이제 직렬 방식의 ATA 방식이 나왔어요. 직렬 방식에. 병렬이 빨라요? 직렬이 빨라요? 병렬은 어깨 동무에서 가는 거예요. 직렬은 앞으로 나래에서 가는 거고요. 여러분 고속도로 8차선에 한꺼번에 8대가 지나가는 게 병렬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선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직렬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배터리가요. 플러스 연결하는 방식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식인데 직렬 병렬 그렇죠. 병렬을 이용하면 건전지 같은 것도 병렬을 이용하면 전류가 강해지죠. 전압도 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를 병렬로 보내는 거하고 직렬로 보내는 거의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64비트로 처리돼요. 64비트 CPU가.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윈도우가 32비트로 되어 있어요. 32비트라는 거는 32개씩 동시에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8명이 지금 배송을 해야 되는데 8명의 배달하는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배송을 하는 게 빠르냐? 아니면 한 사람씩 1시간 차이로 해가지고 1시간씩 내보내는 게 빠르냐 이거죠. 아무래도 병렬이 빠르죠. 차도 그렇잖아요. 8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8차선에서 동시에 나가는 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왜 병렬을 안 하고 직렬로 바꿨느냐? 병렬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컴퓨터 내부에서 그 비용 때문에 비싸지고 불편하더라 이거지. 그러면 자동차 도로도 병렬로 하지 않고 직렬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죠. 자동차는 많은데 도로가 좁으면 차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일반 도로는 다 병렬 도로잖아. 병렬 도로. 근데 지하철이나 기차는 어때요? 병렬이 아니잖아요. 직렬이잖아요. KTX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직렬을 만들자. 예전에 직렬이 느렸는데 무궁화호 이것처럼 비둘기호처럼 느렸는데 KTX처럼 빠른 거를 도입하면 빨라질 거 아니냐. 그래서 빠른 직렬이 나온 거예요. 그걸 사타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렬 방식은요. 속도가 얼마큼이냐면 1333 메가bps. 옛날 하드가 133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직렬이 이제 사타가 속도가 얼마냐면 1500. 사타 2는 3000. 사타 3는 6000. 6000이에요. 그럼 사타 3 하드를 사야죠? SSD도 사타 3 방식을 사야죠? 사타 2는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용하는 제 메인보드는 사타 2만 지원해요. 그러니까 사타 3 하드 6000 속도짜리를 사와서 꽂으면 3000 속도로만 가요. 제 거는 보드가 옛날 보드라.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요즘 거니까 사타 3 하드를 사오면 보드가 사타 3를 지원하니까는 6000이라는 속도로 가는 거예요. 빠르죠. 훨씬 빠른 거죠. 그 당연히 여러분 하드를 사실 때 SSD 사실 때 사타 3 방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SSD도 사타 3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SSD도 사타 3.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에 하드 디스크를 먼저 좀 볼게요. 사타 3라고 써있죠? 사타 3 6GBps니까 이런 하드를 사야지. 사타 2는 지금 없을걸요? 안 팔걸요? 여기 사타 2도 있어. 옛날 방식 사타 2 500기가 옛날 거잖아. 옛날 걸 뭐하러 사? 요즘 거 사서 쓰면 되지. 근데 제가 쓰고 있는 하드는 사타 3 방식인데 보드가 옛날 거니까 느리게 2분의 1밖에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최신 보드로 바꾸면 걔는 빨리 가겠죠. 제 속도 나겠죠. 그렇죠. SSD도 마찬가지예요. SSD를 여러분이 사실 때도 사타 3라고 써있잖아요. 써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사셔야 돼.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제 SSD도 사타 3인데 제 보드가 사타 2인데 그래도 엄청 빨리 부팅되거든요. 그런 SSD를 여기다 꽂아놓고 요즘 컴퓨터에다 꽂아놓고 부팅하면 얼마나 더 빠를까? 보드가 좋으면 CPU도 좋은 걸 쓸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메모리도 빨아내니까 저는 10년 전 장비예요. 10년 전. 근데 10년 전 건데도 빨리 움직이거든. 그런데 보세요.
하드는 빨라봐도 6000인데 외장 하드를 3.1로 연결하면 뭐 할 거냐고. 6000인데 만을 지원하면 뭐 할 거냐고. 하드가 빨라봐도 6000밖에 안 돌아가는 애인데. 그렇죠. 당연히 3.0보다는 3.0을 연결하면 5000밖에 못 쓰니까 1000을 못 쓰지. 3.1로 쓰면은 6000 다 쓰겠지. 그렇지. 그거는 가능하겠지. 그럼 3.1을 지원하려면 사트는 어느 정도 용량이 있어야 돼? 받쳐줘야 돼? 사타 4가 나와야 되겠지. 이제 사타 4가. 사타 4가 나와야 더 빠른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장 하드가 3.1이 지원되는 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드는 사타 3란 말이에요. 6000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은 돌아가겠지. 6000은 돌아가겠지. 3.1이래지만 3.1이 만인데 맥시멈이 만인데 만은 지원을 못 하잖아요. 하드 자체가 6000인데 그래도 3.1이 낫죠. 3.0보다는. 그럼 사타 3의 맥시멈이 6천 정도? 예, 6000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드를 살 거냐 SSD를 살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드를 테스트해 보면 한 150메가 정도 전송률이 나와요. 바이트로. 근데 SSD는 500 정도 나오거든요. 똑같은 SATA 3 방식인데 실제로 전송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달라요. 하드보다 SSD가 3배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하드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SSD에다 설치하면 훨씬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SSD도 빠른 방식의 SSD가 있단 말이에요. M2 방식 말고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하면 뭐 3500 이렇게 빨라지니까 SSD가 500 이렇게 가는데 3000짜리 SSD를 돌리면은 전원을 켜면 0.5초? 0.5초 만에 부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파워를 켜면 짠짜라잔 하고 켜지는 게 아니라 그냥 켜져 있던 거를 잠깐 닫았다가 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지금 뚜껑만 열면 켜지는 거야. 그만큼 빠르다는 거지. 뚜껑을 여는 사이에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SSD가 얼마나 빠른 거냐 이거죠. 이제는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세상은 좋은데 돈이 비싸서. 근데 제가 그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M2 방식도 있잖아요. 예. M2도 빨라요. 그러면 사타 3가 M2 거기다 M2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M2에다 더 연결하면 더 빨라지겠네요. SATA 방식의 SSD는 M2에다 못 꽂습니다. 안 맞아요. 예. 안 맞습니다. 자체가 안 맞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 메인보드를 배우겠는데 메인보드 안에는 병렬 방식의, 직렬 방식의, USB를 꽂는 방식의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공간을 어떤 걸 쓰느냐 하는 건데 거기도 보면 빠른 애가 있고 느린 애가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어서 다음에 몰아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45쪽을 보시면은 어떻게 쾌적하게 관리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드 읽고 쓰고 위한 대기 시간이 없고 홈페이지 로딩을 정체 시간이 없고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별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바로 착착착착 작동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포토샵을 실행했더니 뚝딱 나오고 저번에 유튜브에 보니까는 노트북을 저렴한 거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노트북이 8만원짜리가 있더라고. 포토샵을 실행했더니 20분 걸리더래요. 포토샵 실행해서 열리는데 20분 걸리더래요. 포토샵은 하지 마시고요. 인터넷 실행하니까 예, 인터넷은 빠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노트북 사가지고 포토샵 하면 안 되지. 용도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다 척척척 바로바로 실행이 되려면 비싼 거 써요. 비싼 거. 자, 첫째. 그 다음 페이지 나오죠. 백신을 실행한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없게끔 해야 되겠죠. 이건 중요한 거죠. 바이러스가 있으면 느려요. 당연히 느려지죠. 바이러스 걸렸더니 컴퓨터가 빨라졌어.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바이러스를 선호하겠지.
그러진 않아요. 단편화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단편화. SSD라고 하는 보조기억 장치는요, 단편화 제거를 안 합니다. 기계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하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드디스크는 단편화 작업을 해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 컴퓨터 가셔서요. 내 컴퓨터 가시면 C 드라이브라고 있잖아요. C 드라이브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내 컴퓨터에 가보면 이렇게 컴퓨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C 드라이브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오른쪽 눌러서 속성. 그럼 도구라는 곳에 조각모음 실행이라고 있어요. 조각모음 실행. 얘가 단편화 제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SSD예요.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각모음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요.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 있는 컴퓨터가 하드디스크다 그러면 조각모음 실행을 하세요. 조각모음 실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각이 난 거를 한데 모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드하고 SD가 같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하드 쪽은 조각모음 실행해주고 SSD 쪽은 안 해도 되고 지가 알아서 하니까. 처음에 컴퓨터는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데이터를 보관해줘요. 여기 이 책상 여기 창고라고 생각해보세요. 창고 앞에서부터 짐을 차곡차곡 쌓는다고. 근데 중간에 물건이 필요해서 뺐어. 그럼 거기가 홈이 좀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짐을 또 가져와서 보니까는 거기다 꽂고 나서 보니까 공간이 또 비좁아서 다른 데서 꽂았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흩어져서 저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컴퓨터에 하든지 SSD인지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순서대로 쪼르륵 들어가면 좋은데 몰아서 생각해 보세요. 내 소지품을 여기저기에다 보관하면 불편하잖아요. 한 곳에서 딱 보관하면 편하잖아요. 그 한 곳으로 보관하는 명령이 조각모음 실행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당연히 컴퓨터가 빨리 움직이겠죠. 내 데이터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있으니까 빨리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게 조각모음 실행이에요. SSD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내 컴퓨터가 SSD인지 아닌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내 컴퓨터 보이세요 여기? 뭐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는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아 정정. 여기 속성 가셔도 돼요. 속성 가시면 장치관리자라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직접 내 컴퓨터에 가서 관리 들어가셔도 돼요. 관리. 속성에 들어가서 장치관리자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럼 이게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들어있는 부품들입니다.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디스크 드라이브 더블 클릭해 보세요. 요거는 제 USB 메모리고요. 여기 밑에 샌디스크라고 써 있죠. 네. SD 어쩌고 저쩌고 128기가 하나 둘 이렇게 써 있죠. 이게 SSD예요.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고 모르지. 이걸 인터넷 찾아봐야 돼. 그런데 샌디스크는 하드디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뭐 시게이트, 아까 웨스턴 디지털 이런 데가 하드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삼성 이런 데. 근데 샌디스크라고 봐서는 당연히 SSD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는 여기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얘를 가지고 뭐 속성을 보면은 얘가 샌디스크에서 나오는 SSD다 이런 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걸 찾아보셔야 돼. 그 뚜껑을 열어보면 알지. 컴퓨터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하드디스크인지 SSD인지는 외관상이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 디스크 들어가서 샌디스크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싼가요? 아 여기요? 네. 샌디스크가 좋으니까 썼겠죠. 뭐 저렴하고 좋으니까. 샌디스크를 제가 알고 그 CF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샌디스크는 플래시 메모리 전문 업체거든요. SSD는 다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어요. 반도체로. 그러니까 삼성도 만들잖아요. SSD를. 그러니까 삼성이 하드디스크 생산을 안 하는 이유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가 전 세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아예 때려치자. 그 공장 라인을 빼버리고 반도체로 가버리자. 삼성 반도체는 세계 최고잖아요. 전 세계 약 50% 이상을 삼성이 갖고 있잖아요, 반도체를. 그러니까는 SSD도 반도체로 만드는 거니까 글로 다 사업을 넘기는 거죠. 저라도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 꾸질꾸질한 하드디스크 생산하는 거 불편하기만 하니까는. 예. 삼성 거 안 사요. 그리고 예전에도 삼성 거 안 샀어요. 모르는 사람도 삼성 거 사지 아는 사람은 삼성 거 안 샀어요. 예. 비싸더라 이거지. 여기서는 128기가는 이거 컴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최저의 어떤 용량이에요. 여기 강의실이잖아요. 교육용 컴퓨터잖아요. 여기다 1테라짜리 SSD 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장에는 128기가면 돼요. 그보다 더 얇은 사양이 64기가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여기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뭐 영화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의 윈도우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포토샵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거 깔고 나면 더 이상 깔 게 없지 않습니까? 자질구레한 거 몇 개 외에는. 여기다 그래픽 작업을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죠. 그래픽 작업하고 보조교육 장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히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는 그래픽 전문 강의실은 아니에요. 그래픽 강의실은 따로 있을 겁니다. 포토샵이나 이런 거 수업하는 데가. 예. 특성이 다르죠. 특성이 다르죠. 며칠 전에 다른 센터도 보니까는 컴퓨터 책상하고 장비를 새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픽 카드는 별도로 외장 그래픽 카드는 아닌데 64비트 윈도우에다 8기가 그 다음에 SSD 128기가의 하드 1테라. 그러면 교육생분들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는 충분히 하드에다 보관하면 되고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켜보니까 언제 켜졌지? 파워 눌렀는데 언제 켜졌지? 하고 켜졌더라고.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빠르더라고요. 6세대 CPU, 6세대 CPU. 8세대는 비싸요. 너무 비싸요. 요즘 거라. 5세대, 6세대 좋아요. 4세대 이런 거. 우리 강의실도 4세대 CPU입니다. 좋은 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를 최적화합니다. 그런데 레지스트리 최적화하는 걸 우리는 함부로 못해요. 이건 함부로 못해요. 이거는 뭐로 하냐면 고클린 같은 거로 해야 돼. 고클린.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은 소프트웨어 수업 시간에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 청소를 해줘야 돼. 먼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먼지가 좀 없어야 좋아요. 먼지가 끼면 열이 나요. 열순환이 안 되니까, 공기순환이. 그래서 열이 발생하니까는. 그리고 오래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들은 전원 코드를 빼놓자. 잔류 전원이 없게끔 하자 이거죠. 즉 멀티탭을 꺼버리자 이거죠. 멀티탭을 꺼버리자. 멀티탭을 꺼버리면 계량기가 멈추죠. 시스템 종료만 해놓으면 모니터는 켜져 있잖아요. 껌뻑껌뻑. 잔류전류가 돈단 말이에요. 계량기가 미세하게 돌아요. 메인보드 컴퓨터도요. 시스템 종료하면 파워 꺼졌지만 전류가 안에 흘러 들어가요.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도 줄죠. 가장 좋은 거 안 쓸 때는 빼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전도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는 전원이 계속 코드 꽂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파워를 누르고 끄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동안 10몇 년을 쓰다 보니까는 리모컨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케이블을 뺐다가 한참 있다 다시 꽂으면 그때 이제 리모컨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그 수리비가 한 10여만 원 나온다고 하길래, 그러면 안 볼 때는 스위치를 끄자. 멀티탭을 꺼버리자. 코드 뺐다 뺐다 불편하니까 멀티탭 스위치가 개별 스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꺼버리고, 잠잘 때 꺼버리고, 아침에 눈 뜨고 텔레비전 볼 일 있으면 키고, 그리고 리모컨으로 키면 되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겠지만 그러니까는 잘 돌아가요. 수리비 안 내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지 뭐. 자, PC가 고장나는 원인은 뭐예요? PC가 고장나는 원인은 하나예요. 기계가 고장나는 거냐,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는 거냐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기계 고정이란 얘기예요. 윈도우가 깨진 거는 바이러스 때문에 깨지는 거고 그런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PC가 고장나는 원인은 하나예요. 잘못 관리해서 그런 거지. 잘못 관리.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500W 파워를 갖고 있는데 600W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전원공급 장치가 타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다가 꽉 쳐박아 놓고 계속 사용하면 안에서 열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팍팍 나는 거지. 사우나에다가 한 2-3시간 동안 잠궈버리면 어떻게 닫아 놓으면은 안에서 열 받아서 자고 나잖아요. 그렇죠. 사우나 2-3시간 안 해보셨죠? 그거 해보시면 안 돼요. 그냥 3-4분 모래시계 틀어놓고 있다가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잠궈 놓으면 죽지 않습니까? 탈수 정도 죽어요, 사람이. 사람의 심장의 온도가 몇 도? 40도가 넘어가면 고장이 난대요. 그리고 28도 밑으로 내려가면 심장이 멈춘대요. 저체온증 걸리는 거 있잖아요. 저체온증. 그게 28도 이하로 내려가면 심장이 멈춘대요. 그러니까 춥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체온증이에요. 막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컴퓨터는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안 쓰면 고장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써야 되는데, 먼지가 꽉 차 있으면, 먼지 때문에 공기 흐름이 안 되니까는 열순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에서 열이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CPU도 열 나고. 열을 빼줘야 되는데, 못 빼주니까 어떻게 돼요? 환기가 안 되니까 고장이 금방 나는 거예요. 첫째, CPU 자체 열이 나요. 그 열을 쿨러가 빼줘야 되고, 메인보드 자체도 열이 나고, 메모리 자체도 열이 나고, 이런 열들을 안에 팬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뒷사람 컴퓨터 한번 보세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뒷사람 컴퓨터에 보시면 위에 약간 하얀색 계통의 위에 철조망 쳐 있잖아요. 그게 전원 공급 장치고, 그 밑에 둥그런 팬 돌잖아요. 그게 메인보드에 나오는 열을 빼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막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책상이 지금 앞뒤로 열려 있잖아요. 앞뒤로. 근데 어느 강의실 센터에 가보면 귀가 막혀 있어요. 귀가 막혀 있으면 열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고장 나는 거예요. 금방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다는 이유로 뒤에는 이제 카바를 막아 놓는 건데, 그렇죠. 또 앞에를 문짝으로 닫는 데도 있어요. 애들이 하도 뭘 건드니까 초등학교 컴퓨터 교실은요 앞뒤로 다 막아놨어요. 일찍 고장납니다. 100이면 100 일찍 고장나게 돼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꺼내놓고 쓰는 게 꺼내놓고 쓰니까 더러워지지. 애들이 가면서 발로 툭툭 차지. 그래서 고장나는 수는 있겠지. 예. 과열 문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보면은 누전.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누전 같은 거 지금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조립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근데 누구라도 조립하면 누전될 일은 없어요. 특히 삼성이나 LG 이런 브랜드 제품들은 철두철미하게 검사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기계가 고장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삼성, LG 거는. 조립 제품이 고장나는 거지. 예, 좀 안다고 막 사용하다 보니까 과전류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49페이지에 220V 전용으로 출시가 돼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100V 쓰잖아요. 110V. 그 110V 되는 컴퓨터를 가져와서 우리 220V에서 꽂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파워가 터져나가는 거지. 전압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파워만 교체하면 돼요. 파워만. 그렇잖아요. 아답터를 꽂든지 뭘 해야 되겠지. 그런 것만 조심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충격. 어느 분이 컴퓨터가 좀 이상했다 그래서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이걸 떨군 거예요. 보자기가 풀려진 거야. 그래서 꽝 떨어졌네. 완전히 박살났대요. 안 그래도 이상이 있어서 가져가는 길이었는데 충격에. 특히 하드디스크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금방 상해요. 위험해요.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세로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얘가 가로로 떨어지면 견뎌요. 세로로 떨어지면 강화유리가 앞에 있잖아요. 강화유리는요, 세로로 치면 깨져요, 금방. 가로로 충격을 받으면 견디는데. 그래서 범퍼라는 걸 달잖아요. 범퍼, 케이스. 여러분들 신용카드나 이런 지갑 용도로 쓰는 케이스도 있지만 범퍼라고 해서 이 주변이 충격을 받게끔, 충격을 좀 완화시키게끔 하는 범퍼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케이스들이. 이런 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혹시 떨어뜨렸을 때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쓰시는 거야. 근데 케이스를 쓰면 괜찮게 보이죠. 요즘 새로 산 신형인데 케이스를 꽂아 놓으니까 어때요? 폼이 안 나잖아. 케이스를 딱 꺼내놓고 쓴단 말이야. 요즘 신형 핸드폰이야, 이렇게. 그러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쓰레기 빗자루로 쓸어 담아서 버리면 돼요. 그 정도로 약하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게 세로 미끄럽잖아 또. 그래서 저는 줄까지 달았거든요. 제 건 소중하니까. 예. 완전 예. 안전이에요. 이 저렴하게 산 건데 8만 원 주고 산 핸드폰인데 이거 깨져버리면 또 돈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저가폰이라 그래. 중저가도 아니고 저가폰. 예. 공짜폰보단 나아요. 근데 공짜폰은 요금에 포함시켜서 나가고 이건 전 기계를 따로 8만 원 주고 또 샀으니까. 예. 그래도 조심스럽죠. 자, 새 것처럼 사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새 것처럼 사용하려면 열 나는 거 해결해야 돼. 열. 사람도 몸에서 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애기들도 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홀딱 뺏겨놓고 수건으로 닦아주잖아요. 열을 좀 밖으로 빼내려고. 그렇죠. 저는 특히 열이 많은데 오늘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얇은 내복 하나 입었지, 지금 뭐 하나 입었지, 또 저기다 뭐 폴라 입었지, 뭐 외투 입었지. 근데 뭐 요즘 흔히 말하는 그 롱코트 이런 패딩 같은 거 하나만 입으면 안 추울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옛날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부피는 굵어졌고. 근데 저놈의 지하철에 있으니까는요,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줄줄 흐르는 거예요, 땀이. 밖에 나가면 견디는데 안 춥고 실내 들어오니까는 막 어우. 사우나 오셨는데. 예. 옆에 이제 여자분이 서 있는데 제가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눈길이 마주쳤단 말이야. 저게 왜 헉헉대면서 땀을 흘리지?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예. 근데 컴퓨터는 열나면 안 돼요. 열나면 안 돼요. 뚜껑을 열어놓고 쓰면 제일 좋아요. 열이 좀 빨리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지가 좀 많이 들어온 건 있는데 그래도 열을 좀 저는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고 쓰고 있습니다만 권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 충격 예방하기, 뭐 취급 주의하기,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먼지만. 수시로 좀 보세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청소해 주셔야 돼요. 먼지 청소를.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먼지가 들어갈 공간은 없어요.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요. 그러나 데스크탑은 공간이 크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는 과전압, 전기적 충격 예방 이런 의미가 없죠. 과전류가 흐를 일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는 계량기를 통해서 안전기라고 하죠. 안전기. 옛날 말로 말하면 두꺼비집.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은 없죠. 특히 이런 시설들은 더더욱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과전류가 흘러서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건데 아무래도 충격.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필시 관리하는 거는 일상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뭐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고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다 한번 좀 메모를 잠깐 해볼게요.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바이러스. 생물학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제 전염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아요. 첫째,
파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부팅 바이러스, 파일 부팅 바이러스. 이렇게 나눠져요, 바이러스에는. 그러니까 파일을 깨먹는 거예요. 나는 바이러스 감염됐는데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깨지지 않았어. 그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내 거를 깨트리는 게 바이러스예요. 내 자료를 깨트리는 게 바이러스예요.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느려질 수 있어요. 빨라지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손상을 안 입어서 느려지기만 해. 그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건 웜이라 그래요. 웜. 그러니까 종류가 과거에는 다 바이러스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뭐 해킹 툴도 있고 뭐 백도어도 있고 뭐도 있고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지금은 악성 코드라고 부르죠. 악성 코드. 옛날엔 바이러스에 하나만 있었단 말이야. 파키스탄 바이러스가 1900년대 초인가? 그래서 그 안철수 씨가 의학 연구해 놓은 데이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왜 깨졌는가?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직접 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우리나라의 선구자죠. 교과서에 실린 사람이지. 예. 근데 지금은 바이러스에 감염, 바이러스라는 말, 바이러스가 대중적이죠. 그러나 지금은 바이러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성 코드라고 불러요. 악성 코드. 다 묶어서 악성 코드. 근데 그 중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범주가 있는데, 첫째, 파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러면 내 파일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엑셀이 깨져나가고 내가 데이터, 작업한 데이터가 깨져나가고 이런 게 파일 바이러스고요. 부팅 바이러스는 뭐냐면 부팅 영역을 깨트리는 겁니다. 부팅 영역. 윈도우가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는 거야. 부팅 영역이 깨져가지고. 그리고 파일 및 부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파일도 깨지고 부팅 영역도 깨지고. 이게 좀 안 좋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부팅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부팅 영역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질 못하는 거지. 깨어나야 되는데 부팅이 돼서 화면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데이터는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부팅만 안 되는 거예요. 부팅이 안 되니까 업체에다 맡기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하는 말은 윈도우 새로 설치하세요. 안에 있는 데이터는요, 알아서 하셔야죠. 지금부터 3초의 여유를 드릴 테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그거를 복구할 수 없습니까? 입 다물고 있죠? 복구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고 가만히 있어요. 예, 알았어요. 윈도우 새로 깔아주세요. 그게 제일 편하거든. 그럼 그동안 입력해놓은 내 데이터들은, 내 사진들은, 가족들과의 추억은 꽝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부팅이 안 되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복구하느냐? 간단해요. 하드를 빼내면 돼요.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를 빼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컴퓨터에서 꽂으면 돼요. 꽂으면. 그거 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있는 데이터를 정상적인 컴퓨터에서 보관해 둬야지. 다른 데다가 보관해 뒀다가. 그러면 이제 보관해 놨으니까 그 깨진 하드는, 윈도우 깨진 거는 다시 설치하면 되고. 그럼 설치하고 나서 다시 데이터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한 대 더 있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뺐다 뺐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그런 거를 업체에다 맡기면 20만 원이에요. 기본 요금이. 근데 동네에다가 맡겼는데 2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업체 사람이. 빨리 포맷이나 하세요. 라는 말만 계속 무언중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냥 싹 지워주세요. 왜냐면 소비자의 그 마음을 알지를 않아요. 이 사람 빨리 포맷하고 가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몇만 원 받고 빨리 가는 게 속 편하거든. 그렇죠. 예.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공짜는 아니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기 뭐 커피 한 잔은 얻어 먹어야지. 그런 거만.
그 다음에 올바른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올바른 프로그램. 문제가 뭐냐면, 제가 사용해 본 것 중에 무설치판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포토샵 이런 것도 설치하지 않고 파일만 실행하면 바로 포토샵이 작동되는 거 있어요. USB 메모리 갖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걔를 실행하면 포토샵이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아래 한글도 그렇고 MS 오피스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위험해요. 그 포토볼이라고 하는 거죠. 예, 포터블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포터블 이게 위험해요. 기능도 제대로 안 돌지만은 위험한 게 많아요. 야매거든요. 100%다 야매예요. 예, 그거를 썼다가는 책임 못 져요. 뒷감당을 못 해요.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뭐 야매 버전을 쓰든 안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해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CPU 검사하는 거는 무설치판도 있어요. 그냥 실행하면 작동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정상적으로 무설치판이 나온 거니까 쓰는 거고요. 설치판, 무설치판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설치하려면 또 귀찮으니까 그냥 무설치판을 갖고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설치판이에요. 다 설치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윈도우 7 이상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윈도우 XP야. 그리고 이거는 윈도우 XP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인데 윈도우 7이야 나는. 그럼 안 맞을 수 있죠. 호환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 오래전에 사용하던 프린터기는 요즘 윈도우에는 안 깔려요. 작동이 안 돼요. 10년 전에 사용하던 프린터기는 윈도우 XP에서 사용하던 거를 윈도우 요즘 10으로 바뀌었어. 컴퓨터를 새로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프린터를 연결하려고 봤더니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안 맞아요. 그래서 문의를 하죠. 프린터 회사로. 내가 사용하는 프린터가 이러이러한 모델인데 윈도우 10에서는 설치가 안 되나요? 그랬더니 업체에서 하는 말이 오래 쓰셨네요. 어유 감사합니다. 저희 제품을 오랫동안 써주셔서 이번 참에 새로 거 하나 사시죠. 얘는 못 갈아요? 예,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안 만들어주나요? 저희도 팔아먹고 살아야죠. 까놓고 얘기하더라고. 옛날 프린터기 지금도 계속 쓰면 요즘 프린터기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래서 프린터기를 잘 사용하다가 윈도우가 바뀌면서 프린터를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불편한 게 있단 말이에요. 스캐너도 잘 쓰다가 XP를 쓰다가 7으로 바뀌고 윈도우 10으로 바뀌니까는 드라이버가 안 맞으니까 프린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윈도우 XP를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가.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하기. 시스템 종료 누르면 되죠. 강제로 파워 스위치 팍 누르고 있다가 팍 꺼지게끔 하는 것보다는. 근데 피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은 강제로 꺼야 되겠지만은 우리 파워 스위치 한 번만 눌렀다 띄면 꺼져요. 그냥 우리 누르면 켜지죠. 눌러주면 꺼져요. 한번 다시 누르면 꺼져요. 여러분 이따 댁에 가실 때 시작 시스템 종료하지 말고 파워 스위치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꺼져요. 그런데 컴퓨터가 제대로 멈춰 있는 경우, 작동이 안 되거나 멈춰 있을 때는 눌렀다 떼도 안 꺼지죠. 그때는 5초 이상 눌러야 돼요. 강제로 끈다 그래, 강제로. 근데 그런 강제 종료를 자주 하면 안 좋죠. 기계에 결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소프트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정상적인 드라이버를 사용해라. 뭐 드라이버를 우리가 뭐 만들어 쓰는 건 아니고, 드라이버가 뭐예요? 드라이버라는 거는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고 그래요. 여러분 프린터를 사셨으면 프린터를 작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프린터 프로그램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드라이버라 그래요. USB 메모리를 꽂으면 USB 메모리를 작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USB 메모리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웬만한 거는 윈도우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프린터라든지 스캐너라든지 이런 특별한 뭐 게임기라든지 이런 거는 드라이버를 별도로 구매하셔야죠. 근데 프린터 사면 제공해 주니까. 프린터 사면 제공해 주니까. 뭐 게임기 사면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니까 이제 그거로 작동하면 되고요. 그래픽카드 사면 그래픽카드에 CD가 들어 있으니까 그걸 설치하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장치 업데이트가 돼요. 하드웨어가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9구단을 3단까지 밖에 못 외웠는데 4단까지 외우기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4단까지 알게끔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에 기계적으로 뭐 어떤 거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요. 한글 2010 업데이트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료하지 말고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그래 한글 2010이 제대로 작동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픽카드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면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요즘은 또 IP타임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도 업데이트 한다고 나와요. 그럼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 CD도 저기 뭐 그 하드도 주기적으로 정리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내 컴퓨터 내 문서에다 보관하지 말고 외장하드에서 보관해 줘야 돼. 그때그때 작업하는 거는 C 드라이브.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C 드라이브 D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여기 깔리는 거고 이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되게 C 드라이브 하나만 있다 그러면 외장하드를 하나 사셔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 뒤에다가 외장하드에다가 한 세트 보관해 둬야죠. 그리고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어. 그러면 다운로드 받았으니까는 내 컴퓨터 C에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갖고 사용하시다가 영화를 보시다가 다음에 또 볼 것 같으면 이제 뒤에다 외장하드에다 보관해 두고 이제 안 볼 거야 그러면 삭제하고. 여행 가서 가족들 찍은 사진들 동영상들 스마트폰 촬영한 사진들은 외장하드에서 고이고이 보관해 둬야죠. 그렇죠. C에다 보관해 뒀다가 바이러스 걸려갖고 윈도우가 안 켜지면 또 포맷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듣긴 들었는데 컴퓨터 하나가 있으면 거기다 옮겨가지고 하면 된다 그랬는데 말은 들었는데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20만원 주고 해야 되잖아. 업체에다 몇 개 가지고. 그 전에 외장하드에서 보관해 두면 되거든. 외장하드는 바이러스가 안 걸려요. 바이러스 걸리면 C에 바이러스 걸리거든. C에. 외장하드에 그 저장할 때 예. 한 80%만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보통요. 외장하드는 100%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C 드라이브는 90% 정도만 사용하자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드 디스크 용량은 크고 보조기억 장치, 조기억 장치 용량이 엄청 작잖아요.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조기억 장치처럼 써야 돼요. 그걸 가상 메모리라 그래요. 가상 메모리. 즉 우리 집에 방은 조그만데 공터가 큰 게 있어. 그럼 공터에다 임시 쓰면 되잖아. 짐 같은 거 보관해 두면 되잖아. 비 안 맞게. 그런 식으로 조기억 장치 용량이 작은 컴퓨터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조기억 장치는 빌려 써요. 그러니까 조기억 장치를 다 쓸 수는 없지. 일부만 써야지, 일부만. 한 10% 남겨놓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치를 접시에다 버무립니까? 아니면 큰 통에다 넣고 버무립니까? 작업 공간은 커야 좋잖아요. 우리 김장할 때 아시잖아요. 김장할 때. 김장 매트 큰 거에다 넣고 버무려서 김치 통에다가 그때그때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업은 큰 공간을 해야 되는데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0%는 남겨놓자 하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가 가상 메모리. 아니야. 가상 메모리는 별도로 잡아주고요. 자기가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거기다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임시 공간을 써야 되거든요. 뭐든지 컴퓨터는요, 임시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CPU가 빠르고 조기역 장치가 느리니까 CPU 쪽에다가 임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걸 캐시라고 하고, 또 조기역 장치가 용량이 작고 보조기역 용량이 크니까 보조기역 장치에다가 임시 공간을 만들어요. 버퍼 메모리를 만들어 놓거든요. 조기역 장치는 껐다 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여유 공간이 조금은 있어야, 여유 공간이 있어야 뭐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방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서서 자야 되잖아.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짐을 갖다 놔야지. 그런 것처럼 여유 공간은 좀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활히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꽉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빨갛게 보여요. 요 하드스크 요게 파란 하늘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거는 1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빨갛게 보여요. 그럼 왜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는 확보해 두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 여유 공간이 있어야 뭘 버무리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녹화 디스크 C에 들어오는 NTFC라고 그런 게 있죠? 예.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 기수 때 이건 제가 다 설명을 주고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예. 하드디스크나 보조기억 장치 있잖아요. 여기에 자료를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관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FH32 방식이 있고요. NTFS라는 방식이 있는데,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NT는 뉴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인데, 여러분 서버 아세요? 서버?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 해주는 컴퓨터들을 서버라고 하잖아요. 그 서버용 윈도우가 있어요. 서버용 윈도우. 우리는 클라이언트용 윈도우라 그래요. 개인이 쓰는 윈도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면 서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가 따로 있어요. 그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그럼 서버는 일반 사용자들보다 컴퓨터가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해서 뭘 요청하잖아요. 컴퓨터 한 대 접속을 해서 막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접속을 하면 네이버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이상이 돼요. 그럼 컴퓨터가 1000만 대는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10만 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대. 그러면 컴퓨터 한 대가 100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100사람. 그럼 컴퓨터 한 대에 100명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면 컴퓨터 한 대가, 서버 한 대가 100명한테 답변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빠른 컴퓨터를 위해서 파일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게 NTFS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 다 하드는 NTFS로 돌고요. USB 메모리나 이런 거는 NTFS로 포맷을 다시 하시면 돼요. 포맷하면 내용은 지워지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NTFS로 포맷을 하면 스마트폰이 인식이 안 돼요. 제가 아까 OTG USB 메모리 보여드렸잖아요. PC도 쓰고 스마트폰도 쓰는 거예요. 그런 스마트폰 OTG가는 NTFS 포맷을 하면 스마트폰을 못 써요. 그때는 이제 EXFAT나 FAT32로 포맷을 해야죠. 스마트폰 용도로 써야 되니까. 다 달라요. 방법이. 그 다음에 자동 업데이트 하는 거,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한컴 자동 업데이트 하는 거,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잖아요. 업데이트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치사한 게 뭐냐면, 뭐, 안철수 연구소에서 나온 V3 라이트라든지, 뭐, 알약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RTP 같은 걸 업데이트 하면, 자기 것만 업데이트 하면 되는데 꼭 동반돼서 설치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네이버를 뭐 홈페이지로 바꾸거나 다음을 홈페이지로 바꾸거나 다 그렇게 바꾸라 그래요. 치사하게 그런 것 때문에 꼴보기 싫어요. 그냥 자기 것만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광고로 벌어먹어야 되니까. 무료니까 광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알겠는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강의실에는 뭐가 있나 지금?
프로그램 하나도 안 깔렸나? 이소프트. 이게 없네. 알약이고 뭐 아무것도 없네. V3만 있네. 근데 이 V3는 광고가 없는 V3죠? 돈 주고 사서 쓰는 V3니까. V3 라이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뭐 기관용이에요, 기관용. 이거하고 다른 거죠. 우리 가정에 쓰는 거하고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깔아보면 이제 그때 가서 좀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고.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도,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는 뭐냐면 불필요한 데이터를 없애는 게 디스크 정리입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내 컴퓨터에 가서 내 컴퓨터에 가면 C 드라이브 있잖아요.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 가서 속성 보시면 아까 요거 기억나세요? 네, 조각 모음 실행 이런 거요. 근데 여기는 디스크 정리가 없다. 디스크 정리는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 여기가 디스크 정리라고 있어요. 디스크 정리는 뭐냐면 집안에 안 쓰는 물건 치우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안에 저희 부모님 댁이죠. 부모님 댁에 가면 저 아기 때 입었던 옷, 그 무슨 베네 쪼그리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그렇지. 제가 태어나서 입었던 옷이니까 그게 소중한 거지. 근데 이거를 컴퓨터 세상에서 보면 쓸데없는 걸 갖고 있는 거죠. 그거 입지 못하잖아 지금. 컴퓨터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엑셀을 설치하려고 그러잖아요. 엑셀. 아래한 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USB 메모리에 다 꽂고 이제 거기는 엑셀을 갖고 아래한 거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한글 2010을. 그러면 얘가 USB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다 내 컴퓨터로 가져가요. 내 하드로.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럼 설치하고 나면 설치했던 흔적이 있잖아요. 흔적. 그게 지워지면 괜찮은데 안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런 게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찌꺼기가 남아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음식 찌꺼기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찌꺼기가 남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 다 선택을 해서 여기 보니까 뭐 제법 용량이 좀 되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확인 누르면 여기 있는 불필요한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싹 지우는 거예요. 즉 우리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있잖아. 요거는 휴지통인데 밑에 구멍이 났어. 다음에 메꿔서 써야지 하는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안 쓰고 있어. 그럼 버리면 되잖아. 그런 거. 휴지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사람 같으면 쓸까 말까 고민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요거는 안 쓰는 거 하면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55쪽. 55쪽이 좀 어려운데, 컴퓨터가 멈췄어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 캐피탈 키 있죠? 뉴메릭 키 있죠? 그 다음에 스크롤 락키라고 있죠? 그거 누르면 불 들어오죠? 네. 불 들어온 키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이 되면 컴퓨터가 안 멈춘 거예요. 컴퓨터가 안 움직여. 메모 좀 해주세요. 예? 메모 좀 해주시다. 예. 컴퓨터가 안 움직이고 있어. 클릭해도 어디 클릭이 안 되고 글자도 안 써져. 그런데 불빛은 껌뻑껌뻑 거릴 수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불빛마저도 안 켜지면, 안 움직이면 리셋 눌러야 돼요. 근데 얘가 그렇게 살아있으면 컴퓨터가 완전히 사망한 게 아니라 어딘가 꼬여있다는 뜻이에요. 꼬여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예.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다음 시간에 좀 설명. 오늘 제가 한 20분 늦게 와서 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분량을 다 못 메꿨네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